갈등 해소와 소통. 저희들이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요즘 부각되는 게 관계 맺기인데, 이 관계 맺기에서 관계 맺기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관계보다 우리는 갈등적 관계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쵸? 좋은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됩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갈등의 유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이 표면화되고 갈등이 양쪽, 갈등의 대상자가 납득할 만한 교집합으로 해소됐느냐가 저희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한자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갈근할 자 갈자죠.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나무 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꼬임이 심한 나무가 등나무, 밑에 땅 속에서 제일 꼬임이 심한 나무가 쉽게 얘기하면 칡이랍니다. 그럼 이 칡과 등나무가 꼬였습니다. 이러면 이게 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갈등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특히 지위고하가 있거나 경험의 차이가 있거나 한 경우는 뭐라고?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풀면은 쉬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여기서도 꼬여있고 나에서도 꼬여있기 때문에 나 혼자 빼려고 한다고 빼지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야 돼요, 힘을. 꼬인 이 부분은 힘을 먼저 빼야 흐느흐느해져야 빠지는데 내대로 뽑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요, 이것이 부러지게 됩니다. 파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둘은 풀리지 않잖아요, 잘리면. 그쵸? 아유,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풀자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니까 인지차입니다. 인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서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거꾸로 어떤 사람은 되게 위급하다. 현 상황을 볼 때도 지금은 변화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 지금 이대로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종과 채말리는 인지 차이가 있죠. 훈민정음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국가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체계인 훈민정음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세종의 현실 인식과 우리의 채말리는 뭡니까? 지금의 양반들이 좀 부패는 했지만 양반들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를 통해서 이 현 체제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애티튜드, 태도 차이입니다. 태도. 여기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윗 어른들은 지금 이제 공직자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상명하복 그리고 지위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따르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공손해야 될 것 같아요. 부하 직원들이. 좀 내가 예전에 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르신들을, 윗분들을 모시고 따랐던 것처럼 부하 직원들도 한번 내 의견을 한번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태도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냥 지위가 높고 낮건 떠나서 한번 논의해보자입니다. 1대1의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무시는 아니고 자기는 존중하는 것으로서 자기 의견을 오히려 올렸을 때 그분이 나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내 의견을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한다? 위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 대개의 그 논리 분석가들 그리고 대개의 논리 분석가 젊은 친구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그 자체를 존중으로 봐요. 왜?
나는 당신이 대답 못 해줄 사람이면 뭐 안 한다. 아예 언급도 안 해. 그들은 무시죠, 무시. 안 물어보는 걸 내 방에 대한 무시로 생각하고 거꾸로 그분한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보는데 이게 위에 권위주의자인 보수주의자인 상사 입장에서는 뭐야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대들어? 저 태도가 정말 안 좋네? 이러면은 부하 직원은 오히려 그분을 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논의의 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논제를 제기했는데 그거를 누구는 윗분은 나에 대한 항명 내지는 대들었다고 보는 거죠. 나에 대한 권위를 뭐 했다? 침해했다. 그러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태도 갈등이라는 거고요. 이게 역할 다중성은 뭐냐면요. 예전에 내가 사무관일 때는 그냥 실무자로서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됐어요. 근데 내가 과장이 되고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쉽게 얘기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또 윗분들 회의에 들어갔더니 어이구 이게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밑에 사람들한테 정보를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끼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 상사분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과 실제적 우리 실무적 판단의 이 두 개의 역할 때문에 뭐다? 내적으로 갈등합니다. 이게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게 됐을 때 윗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다고 윗분들의 의중만 반영해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내면에서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 역할 다중성 갈등에서 뭐가 있냐면은 역할이 틀려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따와야 되는 집행부서와 예산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는 예산부서는 재무부서는 합리적인 부분으로 액수를 조정하고 싶을 거고 실무 입장에서는 일단은 넉넉하게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갈등이라든가 이런 역할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경쟁성 갈등 심하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뭐 승진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아마 특수 현미경이 있어서 그 마음을 뚜루루루 볼 수 있다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시켜주면은 해야죠. 욕심은 없지만 시켜주면 어떡하겠다? 하겠다.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조직 구조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제한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쟁. 그러다 보게 되면은 뭐가 된다? 나하고 같은 경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선명성 경쟁을 해야죠. 내가 더 좋은 생각을, 좋은 법안을 갖고 있다. 내가 더 유능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이 사람을 그러면 존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확률이 높으면 이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랬을 때 경쟁성에 의해서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좋은 쪽으로 하고 싶은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이 경쟁성 갈등. 그리고 이 경쟁성 갈등이 왜 또 위험하냐면 경쟁성 갈등에서 자기가 성취한 사람은 되게 만족감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승리됐다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경쟁에서 밀렸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승진을 하고 어떤 분은 승진을 못했다면은 이 부분들이 이분이 나중에 뭐 될 때까지는 승진이 돼가지고 같은 레벨로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분은 어떻다. 계속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내적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진 분이면 인식 밖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같은 부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적 차이가 또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부차원은 엄청나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과마다 또 문화가 틀리고 국마다 문화가 틀리고 실마다 문화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본부 그리고 우리 지방의 특수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환보직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능하게 그리고 적응을 잘 하고 계셨던 분이 다른 국이나 다른 과 아니면 로컬에 계시다가 본부로 오신다던가 본부에 계시다가 로컬로 오시는 이런 변환이 생겼을 때 전환이 생겼을 때 오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이 갈등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조직에는 존재하는데 이 갈등을 조직이 어떻게 풀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역량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등적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해서 조직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은 크게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좀 드랍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 회생 상황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한 재조정 상황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공을 지속하는 성공 지속 상황으로 조직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지금 내가 속한 조직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소속돼야 될 것은 어디에 준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내가 거쳐왔던 조직은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상황이라는 부분은 특히 공직에서는 가장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거예요. 선례가 없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주요 정책 개발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래 창조부 이 부분들은 전에 비슷한 조직은 있었지만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곳에서는 엄격한 공개적 감독이 일어나는 거죠. 왜? 국민적인 쉽게 해서 관심사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개적 감독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신속한 설계와 기능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등이 많겠죠. 왜? 선례가 있으면 그 선례에 따라서 뭐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직에서는 이런 시작적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려가 되고요. 회생 상황은 시작 상황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내가 리더로 가게 됐을 때는 여기는 갈등이 첨예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벌써 주요 정책의 실패나 아니면 어떤 구성원들의 스캔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벌써 조직 내라든가 외적으로 오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집단인 거예요. 문제에 의해서 이 조직이 파국, 일보 직전에 있는 거죠. 그때 뭐다? 소방수로 리더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뜨릴 수 없는 조직인데 조직이 기강도 해이해졌고 역량도 떨어졌고 실패도 맛봤고 거기에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살려야 되는 조직인데 현 상황이 이래요. 이때 투입된 리더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한 그런 전례의 어떤 주요 정책 실패나 스캔들에 의해서 내가 재임명된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공개적 감독. 그러니까 여기는 딱 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인력과 조직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라든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한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 되게 심하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면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면 누가 거기서 순순히 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청난 반발, 갈등들이 빈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다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 비용이 여기도 큽니다.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요, 재조정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정치적 필요나 공공정책의 필요에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조직에서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보게 되면 기존의 조직을 분석하고 그 조직에서 못 되는 부분, 좋은 부분들은 존치시키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뭐 하는 거, 재조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생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재조정을 하다 보면은 재원을 축소한다던가 어느 부분은 증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모를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재교육을 시켜야 된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더 받는 사람이나 권한을 더 받는 사람은 기뻐라 하겠으나 내가 재교육 대상이고 그리고 내가 했던 권한을 뺏고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내 인원을 규모를 축소를 한다면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조정 상황에서도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해피한 보직 발령이죠. 순환보직에서 보직 발령을 여기로 받으면 참 좋습니다. 성공 지속 상황. 예. 뭐 여기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썼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뭐냐면 보통 내가 갔더니요, 임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운영 조직이 짜임새가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손댈 게 없어. 그냥 나는 가가지고 그냥 그 타이틀만 갖고 밑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하던 대로 뭐다.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면 성과가 딱딱딱 나고 기존에 어려웠던 기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되어 있는 거. 이미 다 완결이 돼 있어. 그래서 법제도 다 완비가 돼 있고 돈도 다 와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다. 그냥 일정 체크만 하게 되면은 성과가 그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그런 조직에 내가 발령을 받았다. 예. 그 조상님 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신 경우죠. 은덕을 받아가지고 갔다. 뭐, 이 우스갯소리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성공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더 잘 되는 사업은 이제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다. 예산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던 데는 이제는 그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영역을 지키면서 이제 뭐다. 이 리더는 실수를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 그리고 여기는 리스크 비용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문제들을 뭐 했으니까 풀어왔기 때문에 이 기존 구성원들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이미 습득되어 있는 사람들로 있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빈도수도 줄어들지만 갈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잘 풀어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리더로 가게 되면은 갈등 자체가 생기더라도 그 갈등은 생산적으로 뭐가 된다?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리더분들께서 계시는 조직이 어느 조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기존의 조직은 어땠던가, 아니면 내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재조정이 잘못돼서 심화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회생으로 가는 거고요. 지속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안주하거나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수용을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윤환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시작 상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욕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어떤 정권 교환기, 뭐 이런 교체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쉽게 경험을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그 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 아예 새로운 이슈. 그래서 전에 없던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는 이제 태스크포스 팀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시작 상황이니까 상당히 뭐 기회이자 위기인 거죠. 새로운 걸 발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런 내 조직적 특성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리더십 측면과 이 부분들, 그리고 갈등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갈등을 얘기하냐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는, 조직은 되게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등을 겪으면 우리 걱정도 하고 신경도 쓰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 심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역량적 측면을 에너지로 본다면 갈등이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이 되면은 되게 플러스라고 해요. 말이 통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 예상으로 보면은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성과가 높게 날 것 같고, 그렇죠? 갈등이 있는 조직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요즘 그냥 단선적으로 소통의 리더십, 소통되는 조직이 뭐 성공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사분면, 독특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예상대로 소통이 되면서 성과가 높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소통이 안 되는데도 성과가 높은 조직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아이러니한 건 소통이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리더십,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불통인데 성과가 안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소통 성과 매트리스에서 이 4개의 사면이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조직을 이끌고 있고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크리스탈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 조직은 소통도 잘 되고 성과도 높게 납니다. 보실까요? 이 소통이 잘 되고 성과가 높은 조직의 리더십의 특성, 그리고 조직의 특성을 보면 구성원의 성격적 특성과 역량적 특성이 적극 반영된 업무 배치. 아까도 제가 오전에 상담을 드릴 때 적재적소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서기관님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라는 자기의 역량, 직분에 맞는 배치가 인사에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가 잘 나고 소통이 되는 곳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인재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해안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3번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역할, 역량, 성향에 맞는 것을 맡았으니까 구성원들의 적극 참여와 성과 도출을 하겠죠. 근데 이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소통이 되는 조직에는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갈등이 표면화된답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표면화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갈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 내재화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떤 리더라든가 어떤 파워그룹에 의한 직선적으로 일방향적으로 강요를 받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상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지금 효율적인 실용적 측면에서 그 갈등 해결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조직이 소통이 되고 성과가 높더라는 거죠. 세종시대가 가장 많은 성취를, 우리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립니다. 세종 32년이. 그러면 그 세종 32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태평성대, 그리고 조선 최고의 황금기였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세종 때에는 다툼이 없었던 것 같지만, 쉽게 해서 역사 기록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문제들이 빈출됐고, 또 그 위정자들,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공무원들끼리의 난상 토론, 갈등, 그리고 신하와 왕의 갈등이 조선시대 중에서 가장 많았던 때가 세종시대입니다. 신하들과 왕이 공개적으로 갈등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논쟁하는 자리인, 쉽게 얘기해서 경연이라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재위기간, 다른 왕들은 평균 내봤을 때 한 30회 정도를 했다면 세종은 거의 2000여회에 걸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신하들하고 단순히 그냥 정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은 자기들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왕은 아니다, 이게 옳다.
아니면 왕은 중간에 서고 쉽게 얘기해서 양쪽에 보수파와 개혁파가 서로 엄청난 갈등을 하는 그런 갈등이 2000여 해. 그러면 일반적인 왕들이 30회라면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대지포 보면은 세종 때는 엄청난 갈등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많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내재했던 갈등을 위로 끌어올려서 해결을 해냈기 때문에 뭐다? 백성들은, 신하들은 만족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세상에 온 거죠. 아주 재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과 성과가 높은 곳에서는 외부 변화에 대한 개혁이 영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통이면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불통이 되면서도 불통하면서도 성과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카리스마형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일명 카리스마형 리더. 유능한 리더에 의한 주도적인 일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유능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게 내가 답이야. 그런데 아까 말한 인식의 차이, 이 내 정답을 이해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다? 논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적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너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돼. 그리고 결과로 네가 확인할 수 있어라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뭐다? 성과 보상만을 기대하는 구성원이 주류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가 좀 덜 나더라도 그렇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성과는 좀 덜 나더라도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이 카리스마형 리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의식은 뭐냐면 결과가 모든 것을 얘기한답니다. 결과가 좋았다라는 건 과정도 어떻다? 좋았다. 거꾸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거는 그 과정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개인적 가치 참여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이 있어도 표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갈등을 표출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주시오라는 메시지고, 그것이 잘 안 들었을 때 부닥치는 현상이 갈등인데, 이 카리스마형 리더는요, 상대방에 대한 시점이 없어요. 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해도, 문제를 제기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이거야, 이거. 내 말대로 해. 라고 이미 벌써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과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형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의견들을 경청, 그러니까 반영을 위한 경청보다는 자기 의견을 최종화하기 위한 그 합리적인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니네들 의견 다 듣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그 합리성을 위해서 자기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번 경험되면 아유 저 사람은 우리 얘기 들어봤자 어차피 지 결정대로 가네 라고 하니까 어떡한다. 얘기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내면화되고 심화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외되는 구성원이 생기겠죠. 왜 그러냐면 성과 못 내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런 개인적 기여라든가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과는 계속 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인재 양성이 결여되어 성과의 추락이 예견됩니다. 뭐냐면, 분명히 카리스마형 리더 밑에는 오랜 시간 이 해당 업무에서 경륜을 쌓아온 부하 직원, 그걸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차석, 바로 밑에 나중에 리더가 될 사람이죠. 아니면 넓게 본다면은 차차석까지. 이분들은 상당히 자기 개인적 경험 그리고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리스마형 리더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카리스마형 리더는 권한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가 무너지냐면은
그 리더 바로 밑에 있는 예비 리더군이 무시가 되고 오히려 다이렉트로 어디하고 일한다? 실무자들하고 다이렉트로 일해요. 왜 그러면 이 중간자가 끼게 되면은 뭐다? 자기 의도가 왜곡되거나 달리 전달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실무의 데이터를 거쳐서 받으면 뭐다? 내가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예 이쪽을 배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직접 통로를 하기 때문에 이 그 예비 리더군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정책 기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역량 강화가 안 되고 불만이 쌓여 있겠죠. 예. 이게 이제 과장급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예, 있죠. 근데 조금 올라가면 국장이나 뭐 차관이나 장관 정도 되면 예. 불통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예를 들어 뭐 상향식, 예. 하향식 이렇게 물론 아니잖아요. 예. 정책 결정하거나. 예. 근데 이제 아래서 올라오는 것들은 예. 큰 흐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정무적 판단은 일반 그 실무자하고 공유가 돼서는 정보 누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불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거는 거기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죠. 그 당시에 주요 정보의 오픈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뒤늦은 개방을 위해서 뭐가 됐다면 정보 제한을 해서 소통을 제한했다라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풀릴 수 있죠. 그 사람은 정치적 목적이나 정보적 체계 때문에 불통을 한 건데 성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지위와 역할의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성향 자체가 자기가 뭐다. 처음부터 초지일관 뭐다. 밑에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정보적 차원이지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능한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 과장급에서 소통형 성과가 높았던 크리스털 리더가 국장이나 어디에 갔을 때, 실장에 갔을 때 그 지위적 특성 때문에 뭐다? 불통을 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불통형의 리더가 쉽게 얘기해서 다시금 뭐 다른 조직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크리스털 리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리더가 부재,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나면 그 다음 리더가 그 사람만큼의 뭐가 오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리더가 오지 않으면 그 성과가 갑자기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차석이나 차차석의 리더십 강화나 역량 강화가 그 당시 그 시간만큼은 뭐가 됐을까요? 지체됐고 또 심적으로도 디프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뭘로 자체 승진을 한다고 해도 그분이 다시금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 성과가 추락이 예견되는. 그래서 개인에게는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은 조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역량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아이러리한 소통이라는 건 좋은 건데 조직 입장에서 소통이 되는데도 성과가 덜 나는 조직이 분명히 있더라. 일명 방위명 리더입니다. 뭐냐면 이 리더는 인간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그리고 그런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좋은 리더라는 표현 있죠. 아, 저분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과장님이야 라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마음이 참 여리셔. 아유, 근데 저분이 참 끈끈했는 게 참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가 방위명 리더인데 보시면 이들은요. 이 부분이 이들과 다른 거예요. 소통은 같이 되지만 이 성과를 높게 내는 크리스털 리더는 갈등을 표면화해요. 그리고 부각시켜요. 그리고 내가 재임하는 기간에 갈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자기에 대한 어떠한 저항이나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크리스탈 리더는. 근데 이 방위명 리더는요. 갈등을 회피하고 묵인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양쪽이 싸우는 모습, 이 부분들을 직면하기 싫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 하기 싫습니다. 누구를 너 일 잘못하니까 뭐 해라. 아니면 아예 쉽게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는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질타하고 평가에 저점 평가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배려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문제를 갖다가 표면화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성과 모상 체계가 미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량 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역량 보상 체계가 미흡해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 못하는 사람, 사건 치는 사람도 뭐다. 아유, 그럴 수 있어. 괜찮어. 그러면서 뭐다. 다음에 잘해. 라고 하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아이, 네가 유능하니까 쟤 좀 도와줘라 야. 그리고 다 과에서 같은 생긴 일인데 제가 실패한 거, 문제 벌인 거 네가 유능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수인재가 얘기합니다. 그러시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가 있죠. 저 친구는 저희 조직에서 계속 기여를 못해갖고 앞으로도 기여를 못하니까 교체를 요구합니다. 아니면은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이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자네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복이 돼서 돌아와. 지금 해. 그리고 리더가 될 거잖아, 자네도.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직원도 있고 이런 직원도 있어. 그 지금 경험한다고 생각해. 하고 우수 인재들을 뭐다 계속 그렇게 달래요. 그리고 또 뭐다 문제 직원들은 또 데리고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좀 잘해 좀 해. 이래가지고 계속 호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이 뭐다 문제 직원들은 뭐다 되게 감사한. 근데 우수 인재들은요 사람은 좋은데 어쨌든 나는 계속 일을 내가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월급은 어떡합니까?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문제 일으켰다고 뺍니까? 안 뺍니까? 의원님? 안 빼죠.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 성향이기 때문에 뭐다 이 조직 전체가 내가 맡은 역할도 있고 근데 내가 더 안 해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조직 전체 내가 소속한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떡한다? 일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했는데 뭐다? 월급도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고통이, 아픔이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뭐냐면, 뭐 군대들 다 갔다. 군대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요, 제대 날짜가 뭐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루 자고 나면 거기에 가까워졌다라는 게, 그래서 고통이 결정화되어 있으면, 시기 결정이 되어 있으면 사람은 견디는데요.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면 사람 견디는 힘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이 과장님이 지금 있는 한은 뭐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저 일 안 하는 애들은요, 그게 습성화가 되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뭐다? 그게 자기의 쉽게 얘기해서 생활 방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한은 계속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도 체력에 한계가 있고, 보상은 못 받고, 그러면 여기 있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한다? 우수 인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들은 추후에 어떡합니까? 이 조직을 떠나려고 하죠. 왜? 그 리더가 사람은 좋아. 근데 이 사람하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조직은 어쩔 수 없이 평균화되겠죠. 왜? 내가 지금 200을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구성원이 100을 해주면 300이 되니까 다른 조직보다 우월하겠지만 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들이 계속 50씩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200을 해도 맞춰보면 뭐가 밖에 안 됩니까? 평균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직은 자기 몫을 뭐다 100씩 하는 조직에서 내가 가가지고 200 하면 조직 성과도 300이 되고 나도 부각이 될 텐데 여기 있어봤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밖에서 보면 저 조직은 일 못하는 조직이야. 기껏해야 평균하는 조직이야. 거기에서 내가 계속 있으면 커리어 관리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기회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중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역량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화 되겠죠. 그래서 근데 거기도 보면 계속 소통은 됩니다. 그런데 성과는 안 나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불통인데 성과도 안 나는 조직. 여기는 뭐냐면 지시적 리더십 또는 독선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무능한 리더의 독선적인 일처리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시적 리더나 독선적 리더는 자기가 카리스마형 리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념에 차서 나는 카리스마형 리더라고 자기를 100% 믿고 있는데 절대 다수의 구성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만이 카리스마형 리더라는, 그리고 이렇게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는 카리스마형 리더가 쉽게 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뭘로? 칼로써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그 유형들이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의 참여가 완전 차단됩니다. 왜요? 이런 분들일수록 좋은 안을 내는 사람들이 어쨌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을 뭐다? 동일하게 내주는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고,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카리스마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이 사람이 낸 의견은 퀄리티가 떨어졌겠죠? 그 떨어진 퀄리티에 대해서 개선책을 냈다라는 것은 나한테 저항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하 직원들을 뭐다? 포용할까요? 의견 수렴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부하 직원들의 참여가 완전 차단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욕 상실과 더불어 이게 상호불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가 기준이 없어요. 이 카리스마형 리더는 기준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효율, 성과. 그러니까 성과를 낼 때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기준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요. 소외되는 구성원이 생기지만 그 소외되는 계층은 뭐다? 일 못하는 사람.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의 능률,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소속한 사람은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쨌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편을, 내 주장을 100% 수용하는 애가 뭐다? 좋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직원하고 마음이 잘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뻐라 해.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또 중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사람이 나한테 싫은 표정을 짓거나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내면 이 사람을 또 뭐다? 휙 버려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일정 시간 뭐다? 나한테 잘하고 하면 그 사람을 또 이뻐라 해. 그러다 이 사람이 또 뭐다? 반대 의견을 한번 냈어. 그럼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버려요. 그리고 딴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얘기합니다. 너 봤지? 제가 저렇게 하다가 건방지게 이래가지고 내가 잘랐어. 이? 나한테 잘해라. 이? 이뻐하니까. 이러니까 상호 불신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좋지만 또 이 사람도 팽을 당하고 또 딴 데 가면 뭐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나쁜 점도 들었어. 이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둘도 서로 못 믿어요. 야, 내가 얘하고 저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너 이렇게 한다고 뒷담화 까더라. 야. 이런 리더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쟤 조심해라.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다도 또 이런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상호 불신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막판에는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위 기관으로부터 리더십 부재와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 이들은 이제 퇴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민간 조직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공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이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십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보장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순환보직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상당히 이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된다? 성과가 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무능한 리더, 독선적 리더가 오더라도 밑에 사람들의 뭐에 의해서? 기여, 희생에 의해서 저분들의 성과는 관리가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성과 관리가 됐지만 그때 이 구성원들이 받은 내상, 심리적 상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다른 조직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리더가 왔는데 그 무능한 리더, 독선적 리더십과 비슷한 리더십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금방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리더가 오면 그 조직 자체가 되게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옮겼는데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쉽게 보호 본능 때문에요. 자기 거를 다 내놓기보다는 그때 말씀드렸던 70%만 내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리더들이 순환보직제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전체를
상당히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원래는 제한하자. 그래서 그 에너지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퇴출을 시키자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요즘 연구되는 역량 연구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쪽 리더가 쉽게 얘기해서 더 높은 자리, 더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더 크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에서 이런 어떠한 성과평가에 의한 냉철한 이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크리스탈 리더에 의한 희생이라는 표현보다는 헌신, 우리 세종이 보여줬던 그 헌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헌신에 우리 이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가 한번 져주는 이런 낭만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크리스탈 리더로 기능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네. 말씀하십시오. 연구 조직에는 예. 연구하는 기사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적용 범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항상 보면 본인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나는 항상 소통이 있고 성과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은 그게 본인의 착각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눠진 게 어떤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관찰자 기법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수준이 과장님 이상들이니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통을 하고 있고, 자기가 소통을 안 한 영역은 아까 같은 그런 어떤 뭐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배려한 그런 거다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관찰자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위장 취업을 시켜요. 저희 같은 사람들. 신입사원 내지는 외부 특채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과장 내지 그 CEO를 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 부하 직원들하고도 면담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리고 그 조직 내부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유관기관이라 그러죠. 옆과 아니면 다른 상대했던 기관들의 사람들을 다면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고, 그런 인터뷰들을 뭐 하고 그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리더하고 뭐다 면담을 통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리더들은 그래도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요. 아니고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떤 명령에, 어떤 지시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는 뭐다, 이걸 골라내기 위함이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최고 리더 입장에서는 카리스마형 리더는 달콤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성과를 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쪽 둘을 찾기 위한 그런 방식도 쓰고요.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이쪽으로의 뭐를 쉽게 전환을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왜? 쉽게 뭐까지 해준다면, 소통까지 해준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적인 바람이겠죠. 그래서 아마 관찰자 기법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는 내 판단, 나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리는 부분들보다는 쉽게 해서 좀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근데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야, 나도 소통 잘하냐? 응? 격이 없이 좀 얘기해줘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라든가 멘토들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공직 상황에서 그런 관찰자 기법을 이미 된 과장님들한테 적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예요. 왜? 그럼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드랍을 시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생각된 부분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규정상, 매태 이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퇴출이 가능한 인사제도. 그리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쉽게 해서 교육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서 개선했을 때 보직을 주는. 그래서 보직 유보제. 여기는 보직을 받았다가도 이쪽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았을 때는 보직을 뭐하고 유보하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다시 자리를 맞는 방식이 좀 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그 필요성, 조직이 그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뭐다 그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대한 배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사평가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평가 제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조화돼 가지고 퇴출을 뭐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직의 문화 형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이는 뭐가 된다. 계속 이 리더들이 양산될 수 있고 순환보직제에 의해서는 계속 기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서울시였나요? 그때 한때 그 뭐 3번 그 하위 2%에 들면은 뭐다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고 그 한 번 들어왔을 때는 풀 뽑기도 시키고 그래서 되게 모멸감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한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야무야 됐던 거는 그 제도가 잘못된 것보다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음주운전에 뭐 2번 걸렸다고 해서 거기를 넣은 사람. 음주운전이 나쁜 거는 하지만 음주운전 2번 걸렸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뭐다 업무를 못했냐 이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 이쪽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 조직 내의 합의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냥 인기 야합적인 부분으로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 이게 철회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진행이 앞으로 그런 철저한 연구와 평가 제도를 갖는다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의 나의 비전을 설정하시고 또한 여기 지시적 리더를 혹시 함께 하고 있는 지금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내 리더가 지시적 리더다, 쉽게 얘기해서 독선적 리더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막아줘야 되는 거죠. 왜? 내 위가 독선적이고 지시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인간하고 해봤자, 그러니까 나도 포기를 하고 조직 회의감 내지는 그 리더 회의감 때문에 나도 여기 대충 있다 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겠다. 개인적으로는 옳지만 저는 그 사람을 내가 맡고 최대한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나의 크리스탈 리더십으로 그래도 경험을 시키시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조금 선택해 주시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지시적 리더, 독선적 리더와 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나까지 무기력해지고 포기하시기보다는 내가 뭐로서 크리스탈 리더로서 내가 중간에서 블로킹을 하시고 내 부하 직원들에게는 크리스탈 리더십을 경험하시게 하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리더가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게 근데 또 이러면 또 안쓰러운 게 또 그분이 간 조직은 또 어떡하냐 또 거기도 또 크리스탈 리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크리스탈 리더가 되시고 크리스탈 리더에서 부하 직원들을 다 크리스탈 리더로 양산해 주신다면은 아마 브로킹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위에 그런 지시적 리더들이 언젠가는 은퇴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 모든 분들이 크리스탈 리더를 많이 양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빚은 안 나더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